네, 이번 시간에는 그 제5장 철과 탄소, 철과 탄소의 평형 상태도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를 한번 이해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그래프의 기준은 이제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기준선이 이거의 온도입니다. 온도, 도시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금속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온도에 따라서 조직이 변화한다. 그죠? 온도에 따라 조직이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기준은 좌측편에 있는 이 탄소의 프로테이지입니다. 이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공석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공석강, 공석강, 과공석강, 그 다음에 주철. 예, 여기는 이제 주철로 표시가 되겠죠. 이쪽은. 예, 주철에 따라서 조직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온도에 따른 조직과 탄소 함유량에 따른 조직의 명칭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이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철과 탄소의 평형 상태도인데요. 이제 상태도가 상당히 복잡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다 우리가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용어 정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거를 분석해 보았으면 해서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은 이 탄소가 거의 없는, 탄소가 거의 0%에 해당하는 순철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하나의 용어 정리가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배우셨죠? 예, 우리가 이 순철을 온도를 계속 올라가다 보면 뭐 A1 변태점 또는 A0, A1, A2, A3, A4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약 910도 정도의 910도 정도의 온도에 해당이 되니까 아마 A3 변태점 정도 될 거예요. 그죠? A3 변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는 우리가 알파 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의 조직이 중요합니다. 조직이 최신방 격자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최신방 격자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알파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요 밑에 보시면 910도 이하의 최신방 격자의 순철을 이루는 말이다라는 거죠. 최신방 격자를 가지고 있는 910도 이하에서 최신방 격자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파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A4 변태점과 A3 변태점 요 사이에 있는 철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철들은 조직이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냐면 면심방 격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면심방 격자를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요런 조직을 우리가 알파철이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감마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비자성처에 해당이 될 것이고, 조직의 특징 중에서 그 다음에 A4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델타철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거고요. 조직은 다시 최신방 격자로 가지고 있죠. 최신방 격자. 이렇게 조직이 어떠한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온도의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순철인 경우 A3 변태점에서는 최신방 격자에서 면신방 격자로 변화하고 알파철에서 또 감마철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즉 면신방 알파 감마철이라고 하는 건 또 뭡니까? 감마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러한 온도 변화에서 A3에서 A4 사이에 면신방 격자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순철들을 감마철이다 이렇게 조직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거군요. 그죠? 조직이. 예, 그 다음에 델타철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392도에서부터 육룡점, 녹눈점까지 온도의 범위에서 안정된 최신방 격자를 이루는 순철의 이름을 우리가 델타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철일 경우에 조직에 따라서 최신방 격자, 면신방 격자, 또 최신방 격자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렇게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서 부르고 있는 명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보통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지난번에 설명했던 적에는 한 1.7%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높으면 주철, 이거보다 낮으면 뭐 강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꼭 뭐 1.7%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그래프 상에서는 한 2%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걸로 표현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요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윗부분은 우리가 주철로 표시를 할 거고요. 주철. 예.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은 이제 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자,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색깔이 너무 빨간색으로 주지니까 좀 복잡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 자, 기억해야 될 거. 자, 0.85%를 기준으로 합니다. 0.8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의 강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공석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온도 약 0.8%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석강이라고 하는데 이 공석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죠? 이게 재밌을 거죠. 예. 그래서 이 처음에는 오스테나이트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오스테나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순철에서는 탄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약간의 이제 아공석이나 공석강이나 이런 데로 올라가게 되면 이 감마철 속에서 그죠? 감마철 속에 탄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용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사람을 고용한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이 어떤 철에 탄소를 집어넣는다. 같이 섞여 있다라는 거. 섞여 있다. 예, 섞여 있다. 섞여 있다. 섞여 있다가 아니죠. 섞여 있다겠죠. 섞여 있다. 네. 섞여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고용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마철 속에 순철이 아니고 감마철 속에 약간의 탄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이런 조직을 오스테나이트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스테나이트 조직은 온도 범위가 좀 있죠. A3 변태점에서부터 약 1500도, 600도까지도 이렇게 범위에 있는 요 친구들인데 요 친구들을 우리가 오스테나이트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서서히 냉각을 하다 보면 공석점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공석점. 자, 공석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알파철과 알파철, 그죠? 조직이 최신반 격자인 알파철과 그 다음에 탄화철, 플러스 탄화철, 요렇게 요거를 탄화철 이렇게 읽습니다. 탄화철 또는 뭐라고 있죠? 시멘타이트 조직에서 시멘타이트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공존한다는 거예요. 공존. 이렇게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공석점이다 얘기를 하고요. 이때의 조직이 우리가 펄라이트라는 조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펄라이트라는 조직은 알파철과 탄화철이 같이 들어있는 기계적인 혼합을 가지고 있는 지점을 우리가 펄라이트라고 하고 그 지점을 공존하기 때문에 공석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알파철과 탄화철로 나누어지고 섭출되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공석강이라는 이름을 프로테이지와 함께 또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온도보다 온도가 아니죠. 이 프로테이지보다 좀 낮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아공석강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공석이라고 하는 친구는 또 뭐 어떤 친구의 조직을 가지고 있냐면 이 펄라이트라는 조직, 그죠? 펄라이트라는 조직과 그 다음에 페라이트라는 조직이 있어요. 페라이트라는 조직. 자, 알파철에 탄소가 고용된 것, 그죠? 알파철에 탄소가 고용된 것. 예, 이거를 우리가 이제 페라이트라는 조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페라이트라는 조직은 알파철에 탄소가 고용된 고용된 거를 우리가 페라이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아공석광에는 이 페라이트와 펄라이트의 조직을 중간에 있기 때문에 펄라이트 플러스 페라이트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위쪽으로 주체로 우리가 주철로 넘어가면은 주철은 대부분 이거 시멘타이트 조직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죠? 시멘타이트 조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공석광인 펄라이트 조직과 주철의 조직인 시멘타이트 조직이 공존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 과공석광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조직의 이름들을 공석광과 아공석광, 과공석광이라는 이름을 나타나고 거기에 걸맞는 조직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0.85%에서는 펄라이트, 그 다음에 아공석광에서는 페라이트와 펄라이트 조직이 공존을 하고 과공석광에서는 펄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공존을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내용이 좀 복잡해서
잠깐 지우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은 공석점이라는 거, 그죠? 공석점이라는 것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0.85%를 가리킨다. 거기에 강은 공석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오스텐나이트라고 하는 조직의 이름, 우리 조직의 이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오스텐나이트라는 친구가 있고, 펄라이트라는 조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페라이트라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시멘타이트라는 조직을 이름을 이제 명칭을 붙이는데, 예, 뭐 조직의 이름을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오스텐라이트라는 조직은 낮은 온도가 아니라 약 910도 이상의 어떤 강에서 철과 탄소가 함유되어 있는, 철과 탄소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조직에서 감마철이라고 하는, 그죠? 감마철이라고 하는 것은 면심방 격자 아닙니까? 면심방. 감마철 플러스 탄소가 고용된 이러한 조직을 오스테나이트 조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펄라이트라고 하는 조직은 두 개의 조직이 서로 다른 고체상의 물질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파철과 여기 있는 탄화철 또는 시멘타이트, 여기서는 탄화철이라고 할까요? 탄화철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펄라이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페라이트라는 조직은 알파철에 이번에는 탄소가 고용된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타이트라는 조직은 점점점 탄소가 많아질수록 발생하는 조직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철이 약 93%이고요. 탄소가 거의 6%대인 이러한 그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즉 시멘타이트는 철과 탄소가 거의 화학적으로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조직을 우리가 시멘타이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조직의 이름에 따라서, 그죠?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서 0.85는 공석강, 그 이상은 과공석, 그 아래는 아공석이 있고, 조직에는 펄라이트, 페라이트, 펄라이트, 가공석에서는 펄라이트, 시멘타이트. 예. 말이 좀 뭐 외래어 같죠? 외래어. 예. 예. 그래도 우리가 시험 보기 전까지는, 시험 보실 때까지는 요거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있는데 라데뷰라이트라는 용어가 잠깐씩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 문항에서. 그러면서 이 점을 우리가 공정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데뷰라이트라는 것은 공정점이고 얘네들이 어느 프로테이지에서 발생하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약 4.3% 탄소의 함유량이 4.3%일 때 발생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액체 상태에서는 뭐 A라는 친구와 B라는 어떤 조직들이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섞여 있어요. 잘 섞여 있는데 지금 한 온도가 한 1100도, 1100도에서 1200도 요 사이에서 온도가 냉각하면서, 그죠? 냉각하면서 감마철이나 또는 시멘타이트 설로 두 개로 이렇게 따로 두 개의 상이 따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액체상에서는 구분할 수 없지만 4.3%의 탄소에서 두 개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점점, 라데뷰라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준비된 걸 말씀드리면 액상은 고루 혼합되어 있고 응고시 서로 다른 성분으로 두 개의 상이 나타난다. 그죠? 감마철이나 또는 시멘타이트 이렇게 감마철과 시멘타이트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용어 정리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여기 프로테이지가 거의 6.6%까지 올라가는데 이 지점에서는 거의 다 시멘타이트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밌게 보아야 될 거는 주철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액체 상태에서 응고할 때, 그죠? 흑연과
흑연이라는 친구와 시멘타이트라는 친구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철과 흑연. 흑연이라는 것은 탄소가 따로 붙어 있는 거죠. 따로 나온 거죠. 탄소가 유리화돼서 철과 혼합된 것이 아니라 철과 따로따로, 철 따로, 탄소 따로, 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흑연화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점선들이 그런 친구들이 나오는 점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안정적 화학적으로 잘 화합이 된 시멘타이트 조직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기의 내용들을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더 강화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철이나 또는 주철에 대한 어떤 조직이 온도와 탄소의 범위에 따라서 변화하는 각각 변화하면서 그때 당시에 알파철, 감마철, 데타철이 무엇이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시멘타이트와 펄라이트, 또 페라이트, 공석강, 아공석강, 과공석강, 그 다음에 공석점, 라데빌라이트, 뭐 이런 용어들, 또 오스테나이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네, 요 정도의 내용이면 우리가 산업기사에서 표류를 하는 주철에 대한 어떤 조직, 온도에 따른 어떤 조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렇게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강의 열처리라고 하는 파트로 넘어가서 소개를 해 드려볼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F 철과 탄소의 계의 평형 상태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강의 열처리인데요. 이 강의 열처리는 금속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온도에 따른 조직의 변화가 발생하죠. 조직. 예. 그래서 이 강을 만든 다음에 이 친구들을 어떤 특성화를 주기 위해서 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 처리 기술들이 상당히 강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이 강의 열 처리에 대한 파트가 항상 나온다는 얘기죠. 어떤 문제의 하나의 구성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떤 배우로 따진다면 주연 배우급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네 가지만. 그리고 내용이 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요, 제가 그림을 좀 더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조건이, 자, 불림과 풀림, 담금질, 뜨임이 있는데 걔네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네. 자, 먼저 불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노멀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조직을 미세화하고 조직을 균일화시키는 거죠. 어떤 조직이 좀 커지고 좀 불안정한 조직들을 아주 안정적인 조직으로 바꿔주는 이런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불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이 조직들을 이제 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약 913도까지 올린다는 얘기죠. 913도면 A3 변태점보다 약 50도 이상 올린 다음에, 온도를 올린 다음에, 예. 그러니까, 이게 V자처럼 꺾였다는 거는 뭡니까? 각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서, 이 불림의 온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온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리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스테나나이트라는 조직에서, 자, 오스테나나이트는, 어떤 조직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감마철에다가 플러스 미량의 탄소가 이렇게 함유된 거를 오스테나이트라는 조직으로 얘기할 건데요. 이렇게 온도를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약 913도 이상 온도를 올리게 되면 조직이 오스테나이트까지 변화하고 이거를 천천히 식히는 거예요. 천천히 식히다 보면 뭐 0.85% 이상에서는 펄라이트와 시멘타이트 조직이 발생합니다만은 그 밑으로는 페라이트와 펄라이트 조직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조직을 미세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조직을 일정한 균일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불림 온도에 해당이 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온도를 동수변태점 이상까지 올려가지고 미세화시킨다는 얘기, 조직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불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풀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풀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근육이 굳거나 근육이 약간의 이제 피로를 가지고 있으면 사우나 가서 우리가 온도를 쭉 올라가서 사우나 방에 들어가면 이 근육이 탁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을 부드럽게 한다라는 얘기죠. 연화시킨다. 풀림은 어떻게 조직을 연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의 이제 온도 범위는, 풀림 온도는 약 650도 정도요. 풀림의 온도는 650도에서 750도까지 올리는 것이 있고,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A1 변태점이라고 하는데, 자, A1 변태점은 한 726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A0 변태점이 약 216도 정도가 되는데, 그보다 조금 높은 A1 변태점을 사는 것이 있고, 또 760도 정도까지 올렸다 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A3 변태점보다 조금 올리는 거죠. A3 변태점보다 조금 올려서 이렇게 천천히 노 속에서, 그죠? 노 속에서 식히는 거죠. 노 속에서 식히는 거.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노랭이라고 하는 것은 노 속에서 천천히 식히는 거예요. 천천히. 이거를 우리가 이제 풀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담금질이라고 하는데, 담금질은 경도나 또는 강도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우리 뭐 TV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금속을 약 270도, 720도 A1 변태점보다는 약 50도 정도를 더 올렸다가 어떻게 물이나, 그죠? 오일 이런 데다가 급격하게 식히는 거죠. 그러면 이 조직이 마텐자이트 조직으로 변화하면서 경도가 가장 큰 이런 조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경도가 어떻게 해요? 크다. 그냥 큰 게 아니라 조직 중에서, 여기 있는 이제 담금질 조직 중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담금질이다, 이렇게 퀀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풀림은, 그래서 담금질은 강도나 경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뜨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템퍼링이라고 하는 뜨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뜨임은 강에 뭐를 두고 있냐면, 강에 인성, 질긴 성질이 있죠? 인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뜨임. 그래서 이 뜨임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뜨임의 온도가 A1 변태점 이하, A1 변태점이면은 뭐 720도 이하에서 온도를 올렸다가 천천히 식히는 거예요. 천천히 식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뜨임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의를 좀 내려드리면, 정의를 해보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불림이라고 하고 있는데, 목적은 미세화시키는 거다. 그 다음에, 오스테나이트 그 조직까지 올렸다가, 그죠? 여기서 약 913도까지 올렸다가 천천히 공기 중에서 식히면, 그죠? 공기 중에 식히면 조직을 미세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풀림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조직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다. 여기 연화, 조직을 부드럽게 한다라는 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 750도까지 온도를 올렸다가 노 속에서, 그죠? 노 속에서 천천히 식히는 거. 노 속에서라는 용어가 나오면, 풀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구나. 풀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담금질은 무엇을 위해서? 금속을 강도나 경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약 720도 온도 범위보다 약 50도 정도 더 올렸다가 급냉시키는 거죠. 급냉을 하게 되면 물이나 오일에다가
담그는 거죠. 그러면 조직이 상당히 튼튼해진다. 마텐자이트 조직으로 변한다라는 내용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뜨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뜨임이라는 친구는 강에 뭐를 두기 위해서 인성을 두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A1 변태점 이상이 아니라 그 이하 이하까지 살짝 올렸다가 천천히 시키면 금속이 인성을 갖게 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우리가 금속도를 보니까 대부분 여기에 있는 오스테나이트죠? 오스테나이트까지 금속도의 온도를 범위로 올렸다가 이제 냉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만든 차트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보겠습니다. 강의 열 처리 중에서요, 금속이 오스테나이트 조직까지 올렸다가, 예, 물에다가 급냉을 하게 되면 마텐자이트, 또 알파철과 고용체, C 고용체, 경도가 한 680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강력한 조직으로 발생이 되고요. 또 오스테나이트 조직까지 올렸다가 기름에다가 급냉을 시키게 되면 트루타이트라고 하는 알파 고용체에다가 탄화처리 혼합물, 그 다음에 경도가 400인 정도의 조직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스테나이트까지 올렸다가 공기 중에 천천히 섞이면은 소르바이트라는 조직이 형성이 되고 알파 고용체에다가 탄화물이 혼합되어 있는 정도의 조직을 갖고 있고 경도는 약 270도 정도 된다는 얘기죠. 경도가 아니라 경도가 270 정도의 경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풀림이라고 하는 정도의 방법인 오스테나이트 조직까지 올렸다가 서서히 온도를 내리게 되면 펄라이트라는 조직이 되고요. 경도는 약 225도 정도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조직의 순서입니다. 마텐자이트, 트루타이트, 소르바이트, 펄라이트 이렇게 경도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 이것도 시험에 한번 문제가 나와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의 열 처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그런 친구들이 열 처리를 할 때 대부분 오스테나이트 조직까지 올렸다가 어떻게 식히느냐, 물에다 식히느냐, 기름에다가 냉각시키느냐, 공기 중에다가 냉각을 시키느냐, 아니면 천천히 노 속에서 식히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경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마텐자이트, 트루타이트, 소르바이트, 펄라이트, 그죠? 네,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의 열 처리라는 부분까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 표면 경합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표면 경합법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금속의 표면을 경도를 높이는 거죠. 금속의 표면 경도, 예, 표면의 경도를 높여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침탄법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탄법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를, 그죠? 탄소를 표면에다가 침투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침투. 그래서 고체 침탄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스 침탄법, 액체 침탄법이라는 용어들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색깔을 좀 달리해 볼게요. 그 중에서 고체 침탄법이 있는데, 얘는 뭡니까? 영강 또는 저탄소강에 60%의 목탄, 그죠? 목탄이라고 하면 탄소 덩어리잖아요. 그죠? 목탄 또는 바컴, 30%의 바컴 또는 이제 10%의 이런 침탄제를 넣고 약 900에서 950도 온도에서 일정 시간 동안 가열해서 탄소를 강의 내부에 침투시켜서 경화시키는 방법. 네, 그래서 표면은 마텐자이트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경도, 680 정도 되는 강도를 가지고 있는 강도를 가지게 되고, 안쪽은 페라이트와 펄라이트라고 하는 조직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속과 겉이 틀리게 만든다는 얘기죠. 겉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 이거를 고체 침탄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스 침탄법이 있는데요. 가스 침탄법은 메탄이나 부탄, 가스 등과 같은 탄화수소 가스를 이용해서 침탄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스 침탄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 침탄법이 있는데, 액체 침탄법은 여기 시화나 나트륨이나 또는 시화나 칼륨,
을 주성분으로 한 염을 사용을 해서 침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염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뭐 소금물 뭐 이런 것들이죠. 소금물 속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침탄법이 고체 침탄법, 가스 침탄법, 액체 침탄법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침탄법이라고 하는 친구는 탄소를 표면에다가 침투시켜서 표면을 딱딱하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라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속에서 하는 건데요. 이렇게 가스 안에서 질화용 강을, 이게 질소가스죠, 그죠? 질소가스, 질화용 강을 500에서 550도에서 2시간 정도 가열을 하면 질산화가스가 분해해서 생긴 발생기에 질소가 철이나 알루미늄 또는 크롬 등의 원소와 화합해서 질화층을 형성하는 방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이 가스 질화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고체 침투법에는 어떻게 하는,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다음 중 표면경화법에 속하지 않는 것, 이렇게 큰 타이틀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표면경화법에는 침탄법, 질화법, 금속침투법, 고주파법 뭐 이런 것들만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화학증착법, 물리증착법,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은 침탄법과 질화법, 그 다음에 고주파법, 이런 것들이 가장 나왔고요. 여기서는 소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이거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침탄법과 질화법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청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서 좀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소개는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청화법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내용 중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연질화법이라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용융점이 뭐 520에서 570도의 온도에 응애시켜서 10에서 20분간 가열한 후 냉각하는 방법. 여기는 2시간인데 여기는 1, 20분으로 끝나기 때문에 요거는 연질화법이라고 하고요. 예,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표면경화법을 표면을 딱딱하게 해주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자, 금속 침투화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요즘에 그 시험에서 많이 유행을 하는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금속을 표면에다가 집어넣는데 세라다이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요 용어 잘 기억해 두십시오.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자, 크로마이징, 그 다음에 칼로라이징, 그 다음에 실리콘라이징, 브롬라이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시어라이징은 어떤 금속을 집어넣는 거냐, 크롬라이징은 어떤 금속을 집어넣느냐, 뭐 칼로라이징은 어떤 금속을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실리콘라이징은 뭐 규소, 실리콘을 집어넣는 거고, 브롬라이징은 붕소, 예, 이 붕소를 집어넣는 거. 요 정도의 원소들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시험에서 2번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2016년도, 15년도 해가지고 2번이 나왔는데, 예, 요 용어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놓쳤던 것 같아요. 한번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철강 표면에 예, 아연을 확산 침투시켜 아연 분말 속에 재료를 넣고 300에서 420도에서 온도에서 약 1시간 내에서 5시간 가열해 가지고 경화층을 얻는 방법, 내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네. 두 번째, 크롬라이징은 말 그대로 크롬이에요. 크롬을 집어넣은 거고요. 크롬을 확산 침투시켜 크롬 분말에 재료를 넣고 환성 또는 중성, 분위기 중에서 중성 중에서 약 1000에서 1400도 온도에서 가열해 가지고 크롬을 침투시키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열에 강하고 또 부식에 강하고 마모에 강한 성질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칼로나이징은 철강 표면에 알루미늄을 침투시켜서 알루미늄 분말을 소량의 염화모늄과 혼합시켜서 중성 분위기에서 850에서 950도 온도에서 4시간 내지는 6시간 가열 후 900에서 1050도에서 확산 풀림에서
알루미늄을 침투시키는 방법. 예, 내용이 좀 어렵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칼로라이징은 알루미늄을 침투시키는 거고, 크롬나이징은 크롬, 그 다음에 쉐라다이징 같은 경우는 아연을 침투시킨다. 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라이징은 제가 실리콘만 그냥 썼지 않습니까? 그죠? 네, 브로나이징은 붕수를 침투시키는 거. 뭐,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다음 중 금속 침투법이 아닌 것 또는 그런 문제가 한번 나왔고, 다음 중 알루미늄을 침투시키는 것은 1번에 쉐러라이징, 2번에 크롬라이징, 3번에 칼로라이징, 4번에 브롬라이징 이렇게 해놓고서 골라내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예,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너무 이렇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라만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이 고주파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고주파법은 이렇게 금속 표면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 거죠. 예, 구리의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넣어주면 이 주변이 열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 열에 의해서 표면은 딱딱하고 속은 부드러운 이러한 적과 속을 달리할 수 있는 그 경화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주파 유도 전류를 이용을 해서 일정한 두께의 표면만 가열 후 급냉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런 고주파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코일을 감아 전기적 열에 의해서 냉각 표면을 딱딱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고주파법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만든 거고요. 이건 한번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침탄법, 질화법, 금속 침탄법, 고주파법까지는 문제가 나왔는데 아직 문제가 나오지 않은 것이긴 한데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얘기죠. 화학 증착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증기 상태의 화합물을 가열한, 이 가열이에요. 열을 가열하고 증기 상태의 화합물을 가열한 기판 위에 공급해서 기판 표면에서의 화학 반응을 활용해서 반도체나 금속 간 화합물을 증착시키는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갖다 붙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 기판이죠. 반도체 기판 위에다가 어떤 회로를 구성할 적에 이런 걸 활용하나 봐요. 자, 물리적 증착법이 있습니다. 진공 속에서 가스화한 물질을 기판 표면에 부착시키는 방법.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물리적 증착법이, 요게 물리적 증착법이네요. 그죠? 여기서 써 있네. 화학 증착법과 물리적 증착법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표면 경화법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예, 이렇게 해서 기본 내용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